안녕하세요. 거지근성 남편하고 갈라서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신 어머니 밑에서 외동으로 태어난 저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미술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신 부모님께선 제가 17살이 되던 시기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셨지요. 그렇게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반년 만에 패션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제 망해서 없어진 회사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아도 되겠지요? 일은 어찌나 많고 월급은 얼마나 짜던지, 그리고 야근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래도 첫 직장이었던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제 자신을 갈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2년쯤 되어가던 무렵에는 처음 입사했을 때보다 체중이 5kg도 넘게 줄어있더라고요. 머리엔 원형 탈모도 오고 나이에 맞지 않게 손가락도 마디마디 쑤시고 골병 든다는 게 딱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교통편은 또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모릅니다. 거리상으론 20분 정도 걸리는 멀지 않은 곳에 회사가 있었는데 대중교통으론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렇다 보니 회사에 도착할 무렵이면 이미 진이 다 빠져있는 지경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던 건지 퇴근 후 집에 도착해 현관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풀려버리더라고요.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턱을 바닥에 찧어가지고 응급실에 갔다 왔네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께서 크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차를 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차를 사주셨다는 것과는 별개로 제 자신의 체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회사 생활 3년 끝자락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 때 회원이 많이 가입되어 있다는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만나 산만 다녀오는 모임이었으니 낯을 많이 가리고 술도 잘 못하는 저에겐 딱이다 싶었네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북한산에 오르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북한산은 대부분의 회원들이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산이라 분명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예상했지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아무도 오질 않았더라고요. 평소처럼 아침 7시 반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는데 남편만 있었거든요. 남편은 혼자 산을 올라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 중이었다며 저를 몹시 반가워했어요. 이전까지 인사만 몇 번 주고받던 사람이 너무 좋아하니까 좀 당황스러웠지만요. 아무튼 일단 인사를 주고받곤 얼떨결에 남편과 둘이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산에 오르는 내내 남편 쪽에서 자꾸 이런저런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날 저희는 같이 점심까지 먹고 나서야 헤어졌습니다. 이후로 저희는 따로 연락을 주고 받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학원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직장 생활에 너무 지쳐 있었고 차라리 영어를 가르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제가 남편에게 여러 가지 질문도 하게 되었고 두어 달쯤 지났을 무렵에는 연인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는 남편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저란 사람을 알아가고 싶다는 게 이유였어요. 저 역시 그런 마인드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자 했습니다. 그런데 세뇌가 무섭긴 하더라고요. 사귄 지 1년 만에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자 했거든요. 결혼 전제 만남이었으니 고민해봐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를 못했달까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걸핏하면 자기처럼 생활력 있는 남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끔 제가 좋은 옷이라도 사 입으면 그렇게 쓸데없는데 돈을 써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냐며 연박을 주던 사람이었고요. 돈에 있어서는 전문가고 박사가 따로 없더니만 막상 서로 얼마나 모아놨는지 오픈하자고 하니까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엔 제가 그런 것도 오픈 못하는 사람이랑 무슨 믿음이 있어서 결혼을 하겠냐고 판업자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2,500만 원이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속물이라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금액을 듣곤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2,5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남편은 사회생활을 한 지 8년 차였어요. 자기 입으로 맨날 자기처럼 아껴 써봐라. 미래를 위해 오늘을 참는 거다.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천도 아니고 2,500이라니. 제가 남편보다 낫다고 우스대자는 건 아니지만 직장생활 6년 차인 저도 7천을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털어놓을게요. 사실 요새 반반 결혼이다 뭐다 많지만 저는 가능하면 양쪽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조금은 여유있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요. 실제로 친정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시리란 기대와 확신이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어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답이 안 나오대요. 결국 실망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한 제가 남편에게 돈 벌어 그동안 다 어디다 쓴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조금 머뭇거리는 눈치더니 아버님 빚을 갚아드리는데 보태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대답에 잠시 전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덧붙이기를 아버님께서 작년 초 가족들과는 상의도 없이 작은아버님께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 주식을 하셨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남편이 올해 초 작은아버님과 통화를 하면서였대요. 아버님께선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데 그 돈이 없어 쫓겨나게 생겼다며 작은아버님께 우는 소리를 하시더랍니다. 가족들 볼 면목이 없다며 어찌나 아버님이 서럽게 우시던지 보다 못한 작은아버님께서 당신 딸 결혼 자금을 끌어다 돈을 빌려주셨던 거고요. 하지만 올해 초 작은어머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쪽 집안이 온통 쑥대밭이 되었답니다. 작은어머님께서 당장 돈 못 받아오면 이혼하겠다 으름장을 두시곤 집을 나가셨다나요? 그 집 사정이야 지금 이야기할 건 못 되는 것 같고. 아무튼 결국 작은아버님께서 남편에게 너라도 네 아버지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연락을 해오셨다는데 그때만 해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네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아버님께 따지니 그 돈으로 주식을 하셨다며 당신 배를 째든지 마음대로 하라더랍니다. 시쳇말로 다 꼬르셨던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갚아드렸다나요? 사연을 전부 듣고 나니 남편 신세도 참 처량하다 싶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사랑에 눈이 멀어 내가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나요? 안 됐지만 당신은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하고 헤어졌어야 하는데 남편 돈 3천, 제 돈 7천, 합이 1억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1억을 보태주신다 하셨는데 그래도 2억이 큰 돈은 맞지만 그 돈으로 10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니 솔직히 쉽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친정 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면 안 되겠냐고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친정 부모님께선 서울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경기도에서 2층 집을 지어 살고 계셨거든요. 집은 아버지의 사업장과도 멀지 않았고요. 이참에 아버지 회사로 이직해버릴까 싶기도 했고 남편이 처가살이가 싫다길래 그럼 당신이 이 예산으로 식장부터 한번 다 알아와 보라고 했더니 잠잠해지더군요. 친정 부모님께선 저희 좋을 대로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신혼살림을 친정 2층에 차리게 되었습니다.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되었으니 친정 부모님이 주신 1억은 받을 필요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친정아버지께 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저희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 돈을 왜 돌려드리냐며 엄연히 우리 쓰라고 주신 돈인데 이제 공동재산 아니냐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구하는데 보태라고 주신 돈이지 당신이나 나 용돈하라고 주신 거 아니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더 말은 안 했지만 전 속으로 남편이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놀랍고 황당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친정으로 들어와 살게 되면서 저는 다니던 회사를 관뒀어요.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다니던 회사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 회사도 곧 망하네 어쩌네 소리가 돌기 시작했을 만큼 회사 내부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때문인지 월급을 삭감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아버지 사업은 전에 없이 잘 되고 있었지요. 아버지께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신 밑으로 들어와 얌전히 일이나 배우다 물려받으라 하셨고 전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아버님은 저만 생각하시냐며 사위도 회사 생활 하느라 고생하는 건 안 보이시나 보다고 서운하답니다. 제가 남편에게 애들 가르치는 것과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해도 도통 들어먹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어차피 제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면 결국 자기가 저를 도와야 할 날이 오지 않겠냐며 자기도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집요하게 저를 졸랐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이 저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소용없는 짓이라고 딱 잘랐어요. 그러자 이 겁대가리도 없는 인간이 장인어른 무서운지 모르고 직접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 자기도 아버님 회사에 꽂아달라 그랬답니다. 언젠가 제가 물려받으면 자기가 옆에서 잘 돕겠다면서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선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하셨지요. 부부가 같이 사업해서 좋을 것 없다고 각자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제일이라면서요. 친정아버지한테 까인 남편을 보고 있자니 좀 불쌍하긴 하대요. 그리고는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너는 좋겠다고 까는 상사도 없고 교통지옥에 치이지도 않고 어찌나 앓는 소리를 해대던지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고 저도 지쳐서 따져 물었더니 제 차 좀 빌려달랍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생난리를 치겠다 싶어서 키를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화근이었네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같이 제 차를 끌고 출퇴근을 해댔습니다. 심지어 친구를 만날 때도 끌고 나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차 키를 다시 뺏었어요. 그리고는 경차를 한 대 사주겠다 했지요. 경차를 사주겠다 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저희가 가진 예산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려면 경차가 적당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넌 외제차 타면서 난 경차 타라는 거냐고 말도 안 된답니다. 자기가 남잔데 그래도 가오가 있지 자기도 외제차를 사달라대요. 나는 아버지가 사주신 거라고 내가 왜 당신 외제차를 사주냐고 하니까 그러자 그럼 제 차를 자기한테 주고 저더러 경차를 타고 다니래요. 제가 싫다니까 또 한다는 소리가 그럼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차도 사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봐 달랍니다. 장인어른 때문에 자기는 아침마다 버스 타고 출퇴근해야 되는데 미안해서라도 한 대 사주시지 않겠냐고요. 듣고 있는데 진짜 이 인간이 미쳤나 싶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결국 제가 그러면 당신도 당신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하라고 쏴붙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 아버지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저런다고 저더러 못돼 처먹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뻔뻔함에 점점 치가 떨리던 와중 도무지 안 되겠구나. 이 인간은 글러먹었구나. 갈라서야겠다 싶은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좀 넘었을 때였어요. 친정부모님께서 저희에게 하실 이야기가 있다며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1층 거실로 내려가니 친정아버지께서 들어와 사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들어와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얹혀 사는 거라고 웃으며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맞다고 어른들 모시고 사는 게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니라며 아주 무슨 거드름을 피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생활비도 한 푼 안 내고 살고 있었는데 뭘 모시고 산다는 건지. 하지만 이 무렵 이미 남편의 뻔뻔함에 질릴 대로 질려있던 터라 걸고 넘어지기도 싫었습니다. 너는 짓거려라. 나는 안 듣는다라는 심정으로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었네요. 친정아버지께선 그런 저를 바라보시며 너희 사이도 요새 안 좋은 것 같고 젊은 부부끼리 알콩달콩 살아봐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그런가 싶다며 제 앞으로 무슨 서류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이더라고요. 친정아버지 말씀이 원래 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마침 그 집도 이사를 간다고 해서 그 아파트 명의를 제 명의로 돌려주시려고 한답니다. 그 집에 가서 둘이 한번 재미지게 살아보라고요. 너무나 감사했고 순간 정말 어떻게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란 작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왜? 제 명의로 해주냐입니다. 해주실 거면 공동 명의로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순간 제가 벙쪄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제가 자기랑 결혼을 했으니까 장인어른께서도 1억을 주신 게 아니냐며 그러면 분명히 자기 지분도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자기하고는 상의도 없이
장인어른께 돌려드려서 너무 서운했다나요. 그런데 지금 또 제 명의로만 해주신다고 하니 사위도 아들이라면서 어쩌면 이렇게 대하시는 게 다르냐고. 자기도 처가살이 하느라 고생하는데 알아주시는 게 없다네요. 황당했지요. 처가살이는 개뿔. 저희 친정어머니가 삼시세끼 다 챙겨주셨지요. 생활비도 안 받으셨고요. 남편이 하는 거라곤 일주일에 한 번 청소기 돌리는 게 전부면서 그렇다고 남편이 알아서 저희 부모님께 돈 10만 원도 드린 적 없습니다. 시댁에는 줄기차게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으면서도 말이지요. 물론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한 푼도 안 도와주신 건 말해 뭐 하겠어요? 친정아버지도 황당하셨는지 저희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시더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은 그렇다고 자기랑 제가 결혼을 해서 저희 잘 살라고 해주시는 거면 기왕 해주시는 거 공동명의로 해달랍니다. 그 말을 들은 친정아버지께선 정말 깊은 한숨을 내쉬셨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생각할 것도 없다고 이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파트 저한테 주지 마시라고 다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나는 이 집에서 천년만년 살아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고 불편하면 당신이나 나가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지금 말 다 했냐며 후회 안 하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너 같으면 후회하겠냐고 걸핏하면 내 친정에서 돈 빼먹을 궁리만 하는 너란 인간하고 하루라도 더 살게 되면 그게 진짜 후회할 일이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친정 어머니께선 둘 다 지금 어른들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그만하라셨지만 제분이 도통 사그라들지를 않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일단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꼴 보기 싫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남편 발끝허리도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하는 말이라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네 그지근성을 받아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싸붙였어요. 그러자 그 인간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이혼할 거면 위자료를 달랍니다. 자기가 결혼할 때 저에게 준 3천만 원도 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법은 잘 몰랐지만 제가 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싶었기에 그냥 내질렀네요.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이 웬일로 꽃다발을 사와서는 그동안 자기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며 미안하답니다. 무슨 개수작인가 싶어 남편이 잠든 그날 밤 남편 바지 뒷주머니를 살펴봤어요. 예전부터 그런데 영수증이고 뭐고 다 쑤셔넣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변호사 명함을 찾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변호사랑 뭔 얘기를 해도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를 가지고 놀려 했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가소롭더라고요. 이튿날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오는 남편에게 합의로 할 건지 소송으로 갈 건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역시 집어넣게 못 준다고 또 부르르 승질 부리더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결국 합의 이혼했습니다. 본인도 아무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위자료는 개뿔 그 3천만 원도 안 돌려줬습니다. 당신 집에 드린 용돈이면 당신 그놈의 차며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한번 제대로 계산해 볼 거냐 하니 찍소리도 못하길래 그런 거 안 뺏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라 했네요. 이혼하고 나니까 정말이지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가슴이 후련합니다. 친정부모님도 모처럼 제 밝은 얼굴 봐서 좋다 하시네요. 똥차도 치웠으니 이제 좋은 일만 있지 않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